이 시간에는 정부 규제의 폐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드만은 그 선택할 자유 제2장, 그래서 동지라는 이름의 폭군이라는 제목하에서 이제 그 보호무역의 궤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야말로 세계 역사에서 그야말로 자유무역이 이루어졌던 세 시기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1846년 영국에서 공물법이 폐지된 이후 약 1세기 동안의 자유무역, 그리고 일본의 1867년 메이지 유신 이후 30년 동안의 자유무역, 그리고 최근에 홍콩의 자유무역, 이 세 시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영국, 일본, 홍콩은 모두 다 국부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사실상 그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 자유무역의 이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면은 모두가 이익을 본다라는 점에서 동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궤변이 오늘도 살아있다, 이런 얘기죠. 대개 이제 보호무역의 궤변은 뭐 국방의 문제랄지, 그리고 유치산업 보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국내 산업을 이제 보호해야 된다랄지, 이런 그 이유로 이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데요. 사실은 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특수이익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보호무역을 주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자신의 특수이해를 보호하려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은 덤핑까지도 옹호를 하는데요. 덤핑하면은 우리가 흔히 제조 원가 이하로 가격을 매겨서 파는, 특히 이제 외국에 공급하는 행위, 이런 거 우리가 덤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반덤핑 관세니 이런 그 논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러셀 라버스의 더 초이스라는 책을 읽어보면 세계 무역사에서 덤핑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여러 기업들을, 모든 기업들을 시장에서 다 축출한 후,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격을 올려서 독점 이윤을 취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것이 그 초이스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약탈적 가격 설정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어떤 자본을 많이 가진 기업이 시장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기업들을 축출한 다음에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이제 혼자 남으면 독점 가격을 설정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 시장에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A와 B 기업이 있는데 A 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노트북을 120만 원에 시장에서 팔고 있는데 B 기업도 역시 120만 원에 팔고 있다. 그런데 이제 B 기업을 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노트북 가격을 80만 원으로 낮췄다. 그러면 120만 원을 받고 있던 이 B 기업은 견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나갈 것이다. 실제로 이제 나간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독점 가격을 뭐 설정을 해서 150만 원이랄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독점 이윤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B 기업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A 기업이 80만 원에 노트북을 팔면 B 기업도 그 80만 원에 노트북을 사준다, 이런 얘기죠. 사서 이 창고에 정해놓는 거죠. 저장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A 기업이 150만 원 올린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가 아니라 이제 함께 그 저장해 놓았던 노트북을 시장에 내다 팔면 생산 활동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가 예입니다만은
시장에서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규제를 많이 하는 경제와 안 하는 경제, 대비되는 그 사례로서 일본과 인도를 들고 있는데요. 아까 일본은 말씀드렸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약 30년 동안 자유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조약상 5% 이상의 관세를 매길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조약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걸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사실상 그것이 도움이 됐다. 자유무역을 더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그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을 주축을 해서 선진국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특히 영국을 많이 봤는데요. 영국에서 일본은 배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 체제의 양원제가 됐고, 그리고 영국의 왕 형식적 입헌 군주정, 그리고 실질적 공화정 그 모양을 그대로 이제 물론 이시가기가 하기가 용이했죠. 일본의 경우에는 천황이 있었으니까 천황 그리고 실질적 공화정 이런 그 정치를 갖게 되었던 것은 모두 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영국은 또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는 그럼 이제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는데 그때 마치 그 영국의 집권 정당이 노동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 경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도가 이제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경제 체제를 이제 구축을 했는데 그것이 인도의 오늘날 인도가 가난하게 된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과티라는 그 인도 출신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국제무역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15년 전쯤 됐겠네요. 15년 아니면 20년 정도 전에. 그 사람도 상당히 보호무역을 많이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일담이 내가 내 조국의 어드바이스를 잘못해서 조언을 잘못해서 이렇게 아직도 가난하게 살고 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경제를 부흥시킨 아주 그 중요한 사례가 바로 이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서독의 이제 경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1948년 6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이 일요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그 재무상이었던 루드비시 에르하르트가 임금과 물가 통제를 폐지한다라고 발표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일요일날 했겠느냐? 평일날 안 하고. 그래서 에르하르트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내가 만약에 그 발표를 평일날 하려고 생각했다면 할 수 있었겠느냐? 당시에 독일에 와 있던 영국, 프랑스, 미국, 진주군들이죠. 점령군들. 이 사람들의 간섭으로 그걸 내가 발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요일날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독일 상점에 상품이 돌아오고 독일 경제가 전쟁의 폐해를 위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단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입장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직업 면허제입니다. 우리가 직업에 종사하는 방법으로는 이 세 가지를 크게 들 수가 있는데요. 등록제, 그리고 인증제, 면허제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등록은 그냥 이 대장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 내일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관에다 등록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직업에 종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필요한 이유는 어떤 사건 해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총기 사고가 났다. 우리나라는 그런 상점이 없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 총포상에서 이제 총기를 팔면 누가 사갔다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기록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 해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영업을 하니까 등록이 되어 있어야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등록제는 유용하지만은 실제로 직업에 종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인증이 있는데요. 이건 정부가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물론 민간도 인증을 합니다. 화면에 써져 있습니다만은 민간 인증을 하고 있는 실제로 우리가 그 사례를 보면 소매상이랄지 백화점 이런 데서도 다 인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상점에서 파는 상품은 값이 싸고 뭐 품질이 좋다. 평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나가면 그것이 바로 민간에 의한 인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학교랄지 종합대학에서 인재를 만들어내서 사회에서 참 그 학교를 나온 인력들은 참 우수하더라 라는 그런 그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그 민간 인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증을 강화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직종에 있어서의 공급에 제한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바 사례를 들어보면 그 인증제는 정부에서 공인하는 인증제는 공인회계사 그리고 의사들의 전문의 보드맨이죠. 이것은 인증입니다. 근데 인증은 그 증이 없어도 인증을 받지 않아도 직업에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허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인증제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실상 그 직업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는 아니지만 회계사무소를 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고객이 오겠느냐 그런 점에서 직업에 진입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진입 장벽이 이제 면허제도인데요. 면허제도 하에서 면허증이 없으면 직업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 면허증, 변호사 면허증, 교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다 면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 면허증 같으면은 만약에 의료 면허제가 없으면은 뭐 돌팔이 의사들이 팔을 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죠. 일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면 그 면허제도가 유용한 점도 있어요. 그 말은 의사나 변호사는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자신은 알지만은 그 환자랄지 법률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고객은 잘 모른다. 이걸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정부가 시험을 보인 다음에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그 최소한의 자격을 주는 것이 이제 면허제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면허제가 도입되고 나면 생기는 문제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급이 제한된다는 거죠. 제한되는 이유는 결국은 명분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팔이 의사가 판을 치게 된다. 의사 면허증 제도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면허제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입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급이 제한된다. 그런데 실제로 6년 동안 의과대학을 에서 교육받고 졸업한 사람에게 결국 의사 면허증을 안 준다는 것은 그 동업자로서 그 동업세계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그 공급을 제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과대학의 수와 그리고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정원을 제한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공급이 제한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이 덜하고 그리고 가격은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니까 서비스 수준의 품질 수준은 낮아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의료인 면허제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의료 산업에서도 혁신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영리병원이다. 뭔가 나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은 의료인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을 개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의료기업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의료기업이 많이 생겨야 의료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품질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의료 수가는 낮아지고 이럴 수가 있는데, 공급이 제한되면은 그런 그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교육이나 기업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직업 면허제에 대해서는 이 스티글러 교수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1년에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라는 저널에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이라는 그 논문을 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면허제에 관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글러는 경제 규제론을 경제학의 한 분야로 개척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학교 교육 이제 민영화에 관한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 교육에 관한 다 전문가죠. 하도 치열하니까. 근데 일단 프리드만의 이제 특이한 진단 중에 하나는 왜 공립화가 됐느냐. 예전에는 민간 학교였는데 민간들이 학교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운영하고 있었는데 왜 공립화가 됐느냐. 그래서 이 교사와 교육 전문가의 공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원해서 정부가 봉급을 주면은 언제나 제때 나온다. 그래서 정부 공급을 원하는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이 학교를 공립화를 추진하는데 앞장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자유는 박탈되고 그리고 교육 획일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질이 저하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사정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받았던 교육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영화로 다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민영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의 영향력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교육부가 돈을 직접 해가지고 쓸 게 아니고 학부모가 각자 돈을 쓸 수 있게끔 영향력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을 지원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등교육 학교에 대학교랄지 이런데 지나가는 학생들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 자녀들이 더 많다. 그래서 거기다 지원을 해준다 하는 얘기는 곧 고소득층에게 저소득층의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결과가 된다. 이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프리드만이 제안하는 것은 수업료 쿠폰제를 얘기합니다. 수업료 쿠폰제라는 것은 이 쿠폰은 수업료를 내는 데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학교를 선택하고 그 학교에다가 이 쿠폰을 내면 그것이 이제 수업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간의 이동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도 있다. 사실 프리드만은 은퇴 후에 마지막에는 학교 수업료 쿠폰제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실천해서 결실은 보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경쟁이 소비자와 근로자를 보호한다. 정부가 근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때 소비자와 근로자가 가장 잘 보호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할 때 소비자와 근로자가 보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해서 기업들이 경쟁을 많이 할 때 근로자는 착취당하지 않는다. 소비자에 대해서 기업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할 때 소비자는 한 기업에 의해서 몇몇 기업에 의해서 착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근로자들이 어떤 기업에 서로 들어가고자 경쟁할 때 기업은 근로자에 의해서 착취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진입장벽에 대한 독점. 진입장벽은 결국 정부가 세우는 것입니다. 너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없다. 라는 진입장벽을 세웠을 때의 독점.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인력 공급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독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시장 경쟁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들이고 그래서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